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에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국회에서 100m 간격으로 설치된 두 천막, 한 곳에선 단식, 한 곳에선 우리 수산물 판촉 행사가 열렸습니다.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괴로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비극, 이제 정말 멈춰야 합니다. 오늘도 쇼츠트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트랙입니다. 전술핵 공격 잠수함 건조입니다. 북한이 수중에서 핵 공격이 가능한 첫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식의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건조하여 장건 75돌 쓸맞는 어머니 조국에 선물로 드렸습니다. 첫 수중 핵 공격 함선의 장엄한 탄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리고 이 잠수함에서는 SLBM과 함께 핵 어뢰 등을 발사할 수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6일 열린 진수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김정은은 핵 추진 잠수함도 건조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습니다. 한편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기존 잠수함을 개량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트랙, 1차 방류 11일까지입니다. 지난달 24일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가 사흘 뒤에 일단 마무리됩니다. 일본 도쿄전력은 내일 모레 오후까지 첫 번째 방출 예정량인 약 7,800톤을 모두 방류하고 배관 정리를 끝으로 1차 방류를 종료합니다. 두 번째 방류는 이르면 9월 말 이후 시작할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4번에 걸쳐서 오염수 총 31,200톤을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인데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 톤의 2% 정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네, 세 번째 트랙입니다. 제주의 아들 버린 중국인입니다. 제주도에 입국해 공원에서 노숙을 하다 어린 아들을 두고 사라진 중국인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니, 먼 곳까지 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 아이를 버린다고요? 네. 이 아들이 몇 살이에요? 9살이었습니다. 예. 네, 지난달 25일 아들이 잠에서 깼는데 아빠가 없어진 걸 알고 공원에서 대성통곡을 해서 경찰에 신고가 됐고요. 경찰이 CCTV 분석을 통해 아버지를 이틀 만에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무슨 사연인지 드러나 봅시다. 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자, 이 아버지가 아들 옆에 편지를 두고 사라졌는데요. 영어로 실패한 아버지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내 없이 양육하며 아들을 잘 키울 여건이 안 됐다. 중국보다 더 나은 환경의 한국 보호시설에서 자라길 바랬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물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게 인계돼 출국했습니다. 마지막 트랙, 경매에 나온 머큐리의 피아노 30억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앵커 머큐리 알죠? 그럼요. 예. 에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전설적인 그룹 퀸의 리드 보컬 프레디 머큐리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도 엄청 흥행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머큐리가 그 보헤미안 랩소디를 작곡했던 피아노가 약 30억 원에 팔린 거예요. 오, 예. 영국 런던의 경매 업체 소더비는 피아노뿐만 아니라 머큐리의 유품 1000여 점을 전시해 놓고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머큐리의 연인이자 친구였던 메리 옵튼이 머큐리 사후에 약 30년간 소장해 오던 물건들이라고 합니다.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어떤 물건들이 또 있었어요? 보헤미안 랩소디 악보는 약 23억 원, 그리고 머큐리가 보헤미안 랩소디 뮤직비디오에서 착용했던 뱀 모양의 은색 팔찌는 약 11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머큐리의 유품이 뿔뿔이 흩어지는 걸 슬퍼한 사람들도 많았다고 그래요. 퀸의 동료이자 기타리스트 브라이언 메이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다면서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네, 쇼츠트랙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채널 고정, 이제 정치 이야기 달려봅니다.
네, 5시엔 뉴스 후 원룸에서 정치권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의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100m 거리에서 여야가 전혀 다른 행보했죠. 네, 그를 만나기 100m 전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요. 여기서 그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제목은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그를 만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딱히 만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만 자, 아무튼 오늘 국민의힘 우리 바다 지키기 TF가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국회 홍보 행사를 열었어요. 김기현 대표 지도부 총출동했고 해수부 장관도 나갔고 저렇게 전복, 갈치, 오징어 세트를 들고 기념 촬영까지 했습니다. 자, 현장에서 김기현 대표가 한 말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들도 과거의 그 광우병 쇠고기, 전자파 참외 이런 것에 몇 번 속았던 적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그만큼 국민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건전하게 잘 작동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런 증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추석에 수산물 많이 활용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좋아해 건강해. 우리 수산물 좋아해 건강해 구호도 외치고 취지는 수산물 소비 촉진이었습니다. 다만 이 국회에서 또 야당 대표가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또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오래전에 기획했다고 하지만 이 단식 중에 굳이 했어야 됐냐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화면에서 보다시피 사실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기 전에 이미 행사를 준비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어민들이나 수산업 종사자들 또 우리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그 행사고요. 이게 수협이나 그 단체랑 같이 공동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게 100m 앞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코앞에서 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소통관이라고 하는 과거 후생관에 있는 그 광장에서 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는 본청 올라가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거리는 좀 상대적인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서 지도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서로 이렇게 교섭이 되거나 간섭이 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전혀 다른 공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통 과거에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김성태 대표가 했던 단식 농성장은 그 계단 아래에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 본청 위에 국회의원들이 출입하는 그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도 않고 제가 봐서는 조롱하거나 단식을 의도해서 전혀 이런 행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또 그 TF 위원장이라고 하는 성일종 의원이 박광원 원내대표에게 양해도 구하고 물론 이제 그 뒤에도 얘기가 있겠지만 그 안병길 의원이 좀 다소 무리한 SNS에 글 올린 부분들은 바로 철회하고 저희가 잘못한 부분들은 그건 조롱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행사의 취지가 전혀 이재명 대표의 단식과는 무관하다. 우리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니까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사 반대하던 성일종 의원이었어요. 동영상도 남아있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우리 바다 지키기 TF 단장을 하고 있다는 이 초현실주의적인 상황이 참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그 우리 바다 지키기 TF에서 이제 주관해서 저 행사를 열었는데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만 코앞입니다. 바로 다 보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얼마든지 이 행사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추석이나 설 명절 전에 국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 하거든요. 우리 농수산물 판매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죠. 하죠. 쌀도 다양한 농수산물들 소비 촉진도 하고 사기도 하고 보좌진들도 기자분들도 막 이러잖아요. 좋은 취지죠. 그런데 지금 또 상황이 그 어업인들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좋은 취지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안병길 의원이 굉장히 조롱성의 그 SNS에 글을 올렸잖아요. 이재명 대표 민망해하지 말고 와서 고등어도 먹고 전복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이건 정말 인간된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차 싶었는지 SNS 내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국힘 지도부도 이거는 조금 우리가 실수했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먹방이나 뭐 회 먹고 이런 거는 취소하면서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하는 행사인데 그 바로 뭐 1, 2분 뛰어가면 1, 2분 뭐 걸어가도 5분 이 거리에 야당 대표가 지금 8일째, 9일째 단식을 하고 있으면 핑계 삼아서라도 우리 이런 거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네. 오래전 기획했던 거고 또 대표님도 이제 어서 단식 거두고 건강 챙기시라 이렇게 핑계김이라도 거기 들러서 얘기하고 이런 모습 보였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치가 이렇게 야박하게 돌아가면서 뭐가 옳니 그르니 하면서 이 단식에 대해서 조롱하고 먹방까지 기획했다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 참 정치가 참 비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들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뭐 이야기 중에 자연스럽게 언급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먹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안병길 의원이 어저께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단식 출구 전략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같이 뭐 고등어 전복 먹고 하면 된다. 이게 명분 없는 단식 끝내는 방법이다라고 소위 좀 질렀다가 네. 예, 지도부한테 좀 일종의 일침을 들었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좀 판매하는 거에 우리가 딱 집중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만약에 먹방 갔으면 오늘 현장에 막 보수 유튜버, 진보 유튜버 많았거든요. 지금 네. 계속 국회가 시끄러운데 난리가 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뭐 큰 충돌이 있었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뭐 안병길 의원 개인의 저런 잘못된 일탈로 인해서 뭐 지도부가 금방 그 부분을 시정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 위원장이 박광원 대표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행사를 다소 축소하면서 시식회는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여야가 이제 사실은 이제 지도부가 특히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잘 조치했다라고 보고요. 특히 저 양극단에 있는 저 보수 유튜버 그리고 또 소위 개딸들 이런 분들이 국회가 이제 자유롭게 광장까지 드나들 수 있기 때문에 오셔서 저렇게 이제 각 진영에서 지지층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저는 좀 다소 무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것도 뭔가 좀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굳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한 공간에 모아서 서로 충돌을 일으키게 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좀 저것은 국민들 눈살도 찌푸릴 수 있는 네.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걸 어떻게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뭐 당직자랑 국회 직원들이 좀 제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 유튜버들이 출입하는 건 뭐 국민이고 시민이니까 국회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외국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출입에 대해서 뭐 제한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는 뭐 굉장히 자유로워요. 사실은 본청에 들어가는 것도 어찌 보면은 그냥 출입증 쓰고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네. 저렇게 사실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 가능한데도 저렇게 방치해 두는 거는 썩 좋지 않은 것이다. 이미 뭐 두 주장이 극단적으로 갈려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글쎄, 알겠습니다. 국회가 이제 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저는 뭐 출입하는 국민들을 뭐 마냥 강압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지금 여야가 이렇게 강대강 대치 국면이고 야당의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여당 지도부,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요. 이렇게 조롱하고 폄훼하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거친 설전이 더 지지자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전염이 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서 이거는 여야 간에 정치가 조금 실종됐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네. 좀 정치가 회복이 되고 이런 강대강 국면을 좀 벗어나면 네.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특히 집권 여당이 정말 뭔가 좀 그 관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인간적인 면모라고 할까요? 이런 태도를 조금 보이는 것이 이 시점에서 좋지 않았을까?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병길 의원이 이제 그런 SNS 글을 올리고 나니까 8일, 9일째 단식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고등어 전복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보고 지지자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원래 가서 보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가서 설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참 이 모든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네. 그 좀 뜬금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게 대정부 투쟁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단식을 한다면 뭐 야당 대표로서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를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뭐 당장 내일 이제 출석을 앞두고 있는데 몸이 저렇게 지쳐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검찰의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방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것이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첩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검찰의 수사는 공권력으로서 정당한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다른 이유로 인해서 단식을 통해서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저것이 좀 진정성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바라보는 이제 단식에 대한 시선, 뭐 비판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지도부 발언을 보면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야박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만한 표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저희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응도 좀 모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8일차를 맞았는데 예.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러 가실 생각은 있으신지?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요? 그 잘 모르겠습니다. 만나서 단식 중단 요청하시거나 아직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웰빙 단식 쇼를 하는데 우리 여당이 백댄서를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다.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빙 단식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패는 입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는 휠체어 출석입니다. 자, 뭐 단식인 듯 단식 아닌 웰빙 단식. 저는 그래도 제일 센 표현은 김기현 대표 같아요. 단식하고 있나요? 이거 조금 기분 나쁠 수 있는 표현인데 자, 일단 민주당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또 박광원 원내대표가 끝내 한마디도 덧붙였습니다. 정치적 상대의 단식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없고 거친 언사로 비판하고 조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당의 윤리의식입니까? 제1야당 대표가 단식에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불편할 것입니다. 그 불편함을 푸는 것이 정치입니다. 정치 이전에 인간적 도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 여야의 설전을 보고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새누리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가 단식할 때 우원식 원내대표가 그래도 파트너잖아요. 찾아가가지고 뭐 그래도 건강해야지 그만해 막 이러니까 네가 해줘야 하지 막 이러면서 대화도 하고 나름 애틋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전혀 여야의 뭐또 소통이라든지 뭐 방문이라든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보통 단식하고 하면 좀 가서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막 말리고 그러는데 그런 게 없네요. 예. 그러니까 좀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단식하고 있나요? 이런 반문을 했을 때 와 정말 김기현 대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셨나 이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 원내대표의 단식에서 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찾아간 모습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찾아간 예가 자꾸 나와요. 전에 뭐 황교안 대표가 단식했을 때 정무수석이 간 얘기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는 거를 많은 분이 간과하고 계세요. 예. 2009년에 정세균 당대표가 MB학법 저지 투쟁하면서 단식하셨거든요. 예. 그때 박기태 대표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 손 잡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말 정치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이렇게 실종되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신이 한나라당인데 어떻게 그런 거는 이어받지 못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냥 위로는 못할 망정 조롱하고 폄훼하고 당대표, 뭐 사무총장, 대변인들까지. 저도 대변인 출신입니다만 대변인들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변인들 나중에 대변인직 내려놓고 사퇴하고 나가면서는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의 말로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뭐하러 합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 마셔야죠. 네. 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아니, 가혹한 얘기 하지 마셔야지. 인간적으로 이러면 됩니까? 맞아요. 정치가 좀 뭐 싸울 땐 싸우더라도 소통하고 대화할 필요는 있어요. 김희정 의원님 의원님 뭐가 단식하면은 제가 찾아갈 텐데. 예. 지금 사실상 그 단식의 진정성이 좀 다소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식의 형태가 전혀 이례적이고 보지 못했던 단식을 하고 있잖아요. 출퇴근식의 단식 그리고 저 단식 농성장에서 최고위원회를 다 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과거 김성태 대표는 당신 농성장에서 계속 자고 먹고 자기만 하고 거길 지키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형태의
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숙과 출퇴근은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예, 잠은 지금 딴 데 가서 주무시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과연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의 투쟁 단식인가 좀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모든 것들을 회의도 진행하고 모든 역할들을 하고 또 대정부질문 땐 국회 본청에 가서 본인 의석에 앉아 있기도 하고 지금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체력이 소모돼서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조롱을 하거나 뭔가 비하하거나 이런 폄훼하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대표의 지위와 개인 이재명으로서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중첩된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좀 극단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밤에 딴 데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천막 뒤쪽에 있는 그 건물 안쪽에 당대표실에서 이제 취침을 하고 다음 날 또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식이 이제 어딨어요? 아니 그런 단식이 왜 없어요? 아니 뒤에 가서 딴 데서 자는 당대표실에서 단식하신 분도 계세요. 정세균 대표도 그 한 시절에 군데서 하셔야지. 본청에서 당대표실에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당대표실에서 네, 당대표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단식 자체를. 그 장소나 방식 가지고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에 정말 문제가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낭만적 환상을 제가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즉시 이재명 당대표 만나러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본인이 후보 시절 그 전에 정말 야당 대표 협치하겠다. 낮에 야당이 정부를 욕해도 나는 밤에 만나서 식사 같이 하면서 협치하겠다라고 2년 전 9월에 공언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좀 지키시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 정치가 얼마나 조금 이 긴장 관계도 조금 해소가 되고 협치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건 제 환상이겠죠. 제가 김희정 의원님 말씀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의자 신분의 이재명 당대표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지금 짐이고 리스크입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도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검찰에 출석을 당장 내일 해야 되잖아요. 5번째. 네. 이런 문제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체포동의안이 발부가 되면 더 지금 민주당은 큰 뭐 여러 가지 지금 분란에 쌓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뭐 정리를 하면 일단 단식을 하면 찾아간다는 두 분의 우정을 하나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제 단식 9일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처음으로 조금 누워 있는 그러니까 좀 체력적인 좀 한계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검찰 출석일이고 그래서 혹시 뭐 휠체어나 이런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좀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검찰이 벼르고 있던 소환이니만큼 자료를 뭐 한 150쪽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장시간 조사가 가능할까요?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 뭐 이런 걸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냥 앉아 있거나 혹은 누워서 이제 단식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당무와 지금 국회 활동을 다 하면서 병행을 하고 있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체력적으로 아마 한계를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성남시장 시절에 단식을 해봤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꼈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단식을 다시 감행한다는 게 굉장히 아마 속으로 갈등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지금 하는 이유는 자꾸 뜬금없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의석이 많다고는 합니다만은 정말 가능한 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법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은 무조건 그냥 의례적으로 거부권 행사하죠. 그리고 정부 부처는 시행령으로 온갖 거 다 그냥 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상 불법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이면서 국정 운영이 파행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 것이고 그런 그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조차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하고 있다면 왜 국민의 부정평가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감안해서 야당의 이런 요구랄지 뭐 3가지 요구다 이유 없다, 단식의 조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개각 얘기도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정무수석 당무기 전당대회 때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정말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5번째 빨리 출석하고 단식을 돌입했으면 그런 의심의 눈초리가 없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일차 내일 검찰에 가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13일차 12일 날 가겠다고 처음에 주장했잖아요. 그때는 이미 쓰러져서 병원에 가 있겠죠. 지난번에 성남시장 단식할 때 11일차에 실려가셨어요. 이게 사람의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저는 뭐 단식을 조롱하거나 그 진정성 의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의자 신분에 지금 검찰에 출석해야 되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 위치, 이것은 해결을 하셔야죠. 당 대표로서의 역할과 이것이 이중적 지위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죠. 예. 그게 모두 알겠습니다. 이 정권의 네. 검찰 소위 독재라고 하는 거기에서 파생된 이런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홍준표 시장이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가끔 바른 말씀 한 번씩 하시잖아요. 이런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는 2달이면 빨리빨리 끝내야지 검찰 뭐 하고 있느냐. 정권 출범 2년 동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느냐라고 질타하셨던데 정말 저는 거기에 공감하고요. 빨리빨리 끝내고 정말 국정 운영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대통령이 제대로 보여주셔야지 이념 논쟁에 휩싸여서 국민 갈라치게 하고 야당 대표 5년 동안 지금 수사해서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아젠다가 야당 대표 수사입니까?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자, 지금 뭐 소환이 내일이어서 뭐 주말에 또 많은 분들이 뉴스 보시면서 뭐 어떤 얘기 나오는지 지켜볼 것이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진술이 또 한 번 바뀌어가지고 소환 조사에서 다뤄져야 할 것들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뭐 지금 여당이 야당 대하는 게 좀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천막에 찾아간 단 한 명의 여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한테 또 민주당이 너무 가혹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거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에게 몇 분 동안 북한에선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영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얘기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할 거나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도 못 살아남을 거예요. 못 살아남아요. 당대표가 눈을 감고 전기가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장을 떠나자마자 아니 억울했던 모양이지 저러면 살아난다고 생각해서 저러느냐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뒷담화식으로 아 이거 저는 피가 거꾸로 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제가 듣더니 자, 피가 거꾸로 솟았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태영호 입장에서 대정부 질문 중에 아무리 민주당 야당 의원이 네. 북한에서 온 쓰레기가 뭡니까? 아무리 그래도 저는 인격 살인이죠.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복받쳐서 하소연하러 이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간 건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제 만나고 가서 뒤에 이재명 대표 하는 말이 저게 하나의 쇼처럼 보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저 태영호 의원이 다음에 공천받기 위해서 저렇게 하면 살아나겠냐? 더 강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건데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여나 야나 금도가 있고 이 지금 정치적 도의가 사라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싸울 땐 싸우더라도 뒤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갔던 게 그동안에 정치권이 해왔던 건데 사실은 언제부턴가 이런 대화도 단절되고 서로를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이런 측면이 너무 아쉬움이 있고요. 네. 앞서 뭐 이재용 대표의 안병길 의원의 단식 조롱 이 부분도 문제지만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저렇게 그 북한에서 온 쓰레기라고 언급하는 것은 정말 이거는 금도를 넘어섰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뭐 홍범도 장군도 빨갱이라고 하는 마당에 뭐 그 반응이 과하긴 했습니다마는 정말 그 전제가 있었잖아요. 태영호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 보면서 공산 전체주의 맹신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잖아요. 단정을. 그러면은 맹종 세력이라고 했던가요? 어쨌거나 공산 전체주의 맹종 세력입니까? 민주당이. 그래서 그걸 듣고 있는 의원들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응은 과격하긴 했습니다마는 오고 가는 말이 다 상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본인이 충분히 그 어필을 했고 기자회견도 하고 SNS에 이런 그 부당함에 대해서 호소를 했으면 거기서 끝낼 일이지
그 다음날 단식하는 대표한테 찾아가서 또 저렇게 항의하고 출당시켜라 제명을 이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을 이런 그 거친 언어와 이런 폭력적인 그 언행들이 난무하는 국회 모습을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보시는 거잖아요. 초등학생 방청객이라도 와 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참관 많이 하는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정말 이런 모습은 조금 서로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과하고 사과받고 또 끝나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징계안까지 제출을 했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유진 변호사, 서준배 경찰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가겠습니다. 또 선생님의 죽음입니다. 자, 며칠 전이 서희초 교사 49제였었고요. 지난주에 나흘 동안 교사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상황도 있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계속돼야 하는 것이냐. 참 암담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오늘은요, 대전에서도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5일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어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됐는데 가족을 잃은 슬픔, 동료 교사를 연달아 잃은 아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이 교사는 20년 차 40대 초등교사라고 하고요. 이번 죽음에도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원인이었다는 주장 나오고 있습니다. 4년 전에 1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학부모들로부터 아동학대 고소까지 당했다는 거예요. 1년 뒤에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계속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 제작진이 대전교사 노조 측과 직접 통화를 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들어봤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친구 얼굴을 발로 차는 신용을 하고 친구의 배를 실제로 차기도 했습니다. 그것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반 친구들 있는 데서 망신을 줬다. 또 급식실에서 아이가 급식판을 엎고 드러누워서 난동을 피우는데 선생님께서 이 아이 칼을 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물리력을 행사했다. 교사노조 설명을 들어보면 아이들을 이제 지도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몰렸던 그런 상황으로 보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11월 26일 한 아이가 다른 친구의 뺨을 때리길래 교장실로 좀 보냈는데 이 다음 날 바로 학부모로부터 항의를 받고 사과 요구를 받았는데 교사가 도저히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학교에 나가는 것보다 병가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자 이 학부모가 바로 교사를 고소를 했고 이 선생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겠다 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학대를 고소가 됐는데 너무 억울함이 크다면 이 사건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무려 1년이나 걸려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1년 내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라는 그런 멍해를 지고 살아가신 거죠. 그래서 1년 후에야 아동학대로 무혐의를 받았지만 그동안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받으신 사건입니다. 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 일단 숨진 교사는 이 고소당한 사건 이후에 정신과 치료도 오래 받았다고 해요. 유가족에게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너무 컸고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힘들어했었어요. 서희초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그 옛날 생각이 나면서 계속 옛날 생각이 나서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한테 좀 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희초 사건이 터지면서 그 옛날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었다 이런 말을 토로했다는 건데 무혐의 처분을 받고도 그 후로도 한 3년 동안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렸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신적인 고통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던 걸로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저도 가족 중에 선생님이 많이 있어서 무엇보다도 공감되고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일시적으로 베르테르 현상처럼 이런 유행이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이런 선생님들이
방어권이라든지 너무 교권이 약화된 것이 이런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정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최근에 네. 그 교사들 우울증 조사 결과 있었잖아요. 교사들 우울증이 일반인들보다 높더라. 네. 예. 사실 교사 하면은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방학도 있고 퇴근 시간에 뭐 야근도 없고 편한 직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고요. 지금 나가는 화면에서 보듯이 교사들의 그 우울증이 일반인들보다 4배가 높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은 학부모 상담 횟수와 비례한다. 이게 매우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해본 교사들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높았고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16%였고 16%나 돼요. 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라고 답하신 분들도 4.5%.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다는 답변도 있는 상황. 네. 일단 경찰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 중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내용이 있으면 또 저희가 계속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계속 사건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 비극의 고리를 끊는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교사들 관련해서 사건들 해외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방안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해외에서도 사실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무너지면서 와르르 이렇게 마치 학교 공교육 시스템을 돌봄 기능으로 전락시키고 마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진작부터 이 선생님들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된다. 교권을 보호해야 된다. 강화해야 된다라는 아예 명문의 규정을 두고 강력하게 보호하는 대책을 두는 것을 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갈 길이 멀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몸통을 잡아랍니다. 그러니까 몸통을 잡아야지 조직원 몇 명 잡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서준배 교수님이 전문 분야가 이제 금융범죄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좀 들어볼게요. 자, 일단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중국에 근거지를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1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3명이고 한국인 13명인데 지금 영상이 중국 현지 검거 영상이에요. 보면 방들이 되게 많거든요. 방마다 뭐 책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컴퓨터도 있는데 저기가 다 이제 전화하는 그런 공간인 거죠, 교수님? 맞습니다. 지금 오피스텔 이런 곳에서 지금 중국에서 조직원들이 콜센터를 지금 경찰이 지금 검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번 검거 과정을 보면 이제 국내에서 먼저 조직원을 검거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중국에 있는 총책까지 검거를 한 그런 사건인 거죠, 지금 사건이?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의미가 깊은 것이 우리가 과거에 현금 수거책이나 아니면 말단 조직원을 검거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개별적인 사건으로 접근하지 않고 경찰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중국에 있는 몸통을 특정해낸다. 그래서 최초에 영등포경찰서에서 1억 2천만 원짜리 보이스피싱이 접수가 됐거든요. 하지만 그 조직원을 통해서 이제 중국에 몸통이 있는 그 칭다오라는 도시에 공안과 함께 중국 공안과 함께 몸통을 현장을 급습한 사건이라서 현재 진행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을 일망타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몸통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중국 사무실 위치를 실토한 조직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 내가 탈퇴하겠다 했다가 어딜 그러면서 폭행을 막 당해서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기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서 사무실을 차려서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이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나는 더 이상 이 조직에 있을 수 없다, 나가겠다라고 하니까 감금을 하고 그 상태에서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는데 현지에서 치료가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한국에 나와서 잠깐 치료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나왔다가 바로 공항에서 체포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이제 사무실 위치까지 특정을 하게 되면서 서 교수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이제 몸통을 검거한 그런 사건이 되는데 자, 뭐 여기까지 좋아요. 이렇게 검거하는 거 물론 해야죠. 몸통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검거가 됐다는 소식 뭐 저희가 전해드리지만 끝이 없는 느낌이 저는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수미 씨, 전화하는 게 아니라 문자를 보내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가족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택배라고 문자를 보내고 그래서 클릭을 유도하고 자, 이거 얘기를 해보죠. 이거 좀 잘 설명을 해주세요, 교수님. 이거 예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일단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문자를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전화 금융 사기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범죄 연루형이라고 해가지고 말씀하신 건 기관 사칭, 검찰, 경찰, 금감원 하는 건데 자금 세탁에 연루됐다, 뭐 성매매 단속에 당했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전화를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조사를 받지 않고 증거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끊으셔도 뭐 구속당하거나 체포하거나 전혀 불이익이 없으니까 바로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바로 끊어버려라. 예. 두 번째 유형은 이제 그 대환 대출형, 대출 사기형입니다. 이게 사실 좀 악성 앱이 연루가 많이 돼 있는데요. 지금 대출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테니까 이 앱을 설치하고 정보를 입력해라. 하지만 이 악성 앱이 원격 조종 앱이거든요. 스마트폰이 조정을 당하는 거예요. 예, 나도 모르게 내 핸드폰에서 돈을 다 빼나갑니다. 이와 비슷하게 요즘 스미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택배가 반송됐다, 해외에서 결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그 어떤 앱을 깔게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절대 까시면 안 되고 악성 앱이기 때문에 내 핸드폰이 좀비폰이 되고 원격 조종을 당합니다. 이게 좀 많이 일어나는 유형이니까 앱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는 다 사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지인 사칭형 사기인데 가족 사칭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딸, 또 뭐 부인, 내가 지금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지금 강도가 들었다. 아빠 나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당합니다. 가족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최근 유행하고 있는데 미리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가족만 알 수 있는 비밀 구호, 암구호처럼 비밀 용어를 정해라. 막 울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하면 사실 우리 비밀 구호가 뭐지? 이걸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 미리 가족 회의를 통해서 돌아가신 할머니 제사가 언제냐, 할머니 생신이 언제냐, 가족만 알 수 있는지 그런 비밀 구호를 정해놔야지.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뭐지? 뭐 이런 거. 만약에 납치당했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돈을 보내주고 나서 사기를 당한 것을 알면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밀 구호를 가족 회의를 통해서 정해놓자. 교수님도 가족 구호가 있습니까? 암구 있습니까? 정해놨습니다. 저희도. 여기서 뭐 발설하실 수는 없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경험이 좀 부족한 젊은 층들도 공공기관을 사칭하면 좀 많이 속아 넘어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는 어르신들, 뭐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쉽게 이게 사기에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 뭐 많이 성행했다면은 최근에는 20대층을 주 타겟으로 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피해가 커지는 양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이 20대뿐만이 아니라 뭐 전문직, 의사나 변호사, 저같이 저 같은 사람한테도 전화를 하면은 저도 이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게 모르고 그냥 계속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다 진짜인 줄 알고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이체를 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체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그 부분을 그럼 좀 더 확인해보고 내가 다시 연락을 주겠다라고 끊었는데 그런 식으로 뭐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든지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다라든지 뭐 기관 사칭형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출 사기형 이런 식으로 해서 사칭을 했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듣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 경험이 부족한 부분을 탁 짚으면은 보이스피싱 쉽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알리고 이거 보이스피싱, 스미싱 방법. 예를 들면 결혼 청첩장이라고 해서 클릭하면 그것도 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되는 것처럼 많이 알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대책을 마련하는데 첫걸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례를 좀 많이 전파할 필요가 있는 거죠. 수능이 끝나면 고3 학생들을 상대로 사기 예방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사회 물정을 모르기 때문에 세대별 사기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서 교수님이 전문가니까 이 보이스피싱 범죄는 틈날 때마다 계속 주의를 환기시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떤 또 사건이 나오면 또 저희가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몸통을 좀 계속 잘 잡아야 할 것 같고
자, 세상에 이런 판결이 오후 재판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재판소 하기 전에는 이렇게 저희가 실제 법정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요소로 판사봉 두드리고 오후 재판소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떤 오늘은 판결이냐 재판이냐 사파로 상황을 재구성해 봤습니다. 이게 테니스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A씨와 B씨. 테니스 라켓을 메고 있네요. 그런데 A씨가 B씨 차량에 벤츠였다고 그래요. 화학물질을 뿌렸어요. 테러를 한 거죠. 그래서 3,800만 원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차량에 테러한 A씨 어떻게 됐을까? 실형이 나왔습니다. 징역 6개월 선고. 자, 6개월이 나왔어요. 자, 변호사님, 이 주차장에서 내 차가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걸 봤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어서 제가 다 화가 나는데 왜 저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 처음 만났고 굉장히 친밀하다가 2020년도에 이 지금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성추행 사건에 뭐 휘말렸다고 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피해자가 이제 어떤 일정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 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무고성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소를 그때 사이가 틀어졌군요. 네, 고소를 하면서 저건 사람이 나를 음해하고 있다라고 사이가 틀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피해자 측에서는 그렇게 의심을 했던 건데 지금 보면 글쎄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집행유예가 아니고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온 걸 보면 재판부가 죄질을 굉장히 나쁘다 이렇게 판단을 했나 봐요. 뭐 벤츠여서 실형 주고 이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 사건의 포인트인데요. 이 사건에서는 이 철저하게 피고인이 자신은 아니다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절대 난 그 장소에 간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아예 승용차 뭐 손괴 이거 나랑 말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부인을 했는데 경찰이 이때 당시에 CCTV도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간 적도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보니 이 범행 장소 인근에 머물러서 통화를 했던 기억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철저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범행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가 않는다는 건 즉 앞으로도 언제든지 자신은 반사회적인 행동을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범인이 맞다라고 지적까지 한 거예요. 지적까지 하면 아무리 또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과학수사 기법 중에서 그 걸음걸이 분석, 법보행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범인이 걸음걸이가 아주 특이했다고 그럽니다. 또 그런 것들을 수사를 통해서 피의자를 확실히 증거가 있다는 거죠. 보행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법보행 분석이라고 합니다. 수사 기법이 있군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존재했던 것을 검찰이 밝혀냈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재물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3,8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3,800만 원 피해를 일으켜 놓고 자신은 아니라고 부인을 하면서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하지 않는 점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이 재판부에서는 계획 범죄,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실형을 선고한 겁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를 재판부에서 중요하게 보는군요. 가장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있는 범죄는 피해자의 그 의사,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받으면서 그렇다면 처벌까지는 받게 하지 않겠습니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합의를 했다 그러죠. 보통은 합의를 한 것과 합의를 하지 않은 사건은 굉장히 다르고요. 그리고 본인이 범행을 인정한 사건과 이렇게 끝까지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부인한 사건은 굉장히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를 이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거. 이걸 또 지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오후 재판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검진자 수 대비 폐암 의심 및 매우 의심스러운 비율 또한 기존 발표 0.58%에서 세계 지역 합산 결과는 0.85%로 높아졌습니다. 아파도 대체 인력이 없어서 동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병가를 쓰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부 검진이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인터뷰 코너 오후의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흑백 사진 속의 걸그룹의 레전드 무대를 재현하는 쇼 뮤지컬 시스터즈의 박할린 연출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처음 뵙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또 방송에서 또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소개한 대로 쇼 뮤지컬 시스터즈로 돌아오셨는데 몇 번째 작품입니까? 워낙 유명한 작품을 많이 하셨어서. 제가 해차로는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100편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럼 100번째 작품은 아니지만. 네. 네. 지금 뭐 좀 오랜만에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우리 연출가님이 뭐 명성황후, 오페라의 유령, 렌트, 시카고, 미녀와 야수, 노틀담의 꼽주, 흔히 말하는 이런 큰 작품들, 유명한 작품들을 다 연출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창작 뮤지컬 시스터즈로 돌아오셨습니다. 자, 9월 3일에 개막을 했는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1930년부터 80년대 직전까지의 한국에 정말 있었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걸그룹의 조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한 시대의 획을 그었던 그 여걸들이 계세요. 근데 다 시스터즈에서 출발을 하셨던 분이거나 거기에서 명성을 날렸던 그런 업적을 정말 남긴 한 6, 7팀의 그 시스터즈들의 얘기입니다. 그 시스터즈가 영어로 자매 시스터즈도 있지만 스타즈. 네. 그러니까 그게 영어로는 여자들 스타, 그러니까 걸 스타들인데 한국 발음으로 하면 시스터즈. 근데 다 그 이름에 시스터즈가 있었어요. 저고리 시스터즈, 뭐 희자매, 뭐 이렇게 다 시스터즈로 묶여 있던.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네요. 좋은 의미 두 가지가. 방금 그 원조 걸그룹의 조상들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뭐 누구누구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들 잊으셨겠지만 아주 예전에 계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30년대에 저고리 시스터즈. 30년대? 네. 거의 100년입니다. 네. 예. 윤복희가 계셨던 코리아 키튼즈. 그리고 다들 뭐 베이거스라고 하면 라스베이거스라고 하면 그 김숙자 선생님을 포함한 킴 시스터즈. 그리고 저희 한국을 그 당시에 음악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이 시스터즈. 그 한 200편의 곡들을 내놓으셨던 그리고 바로 후에는 그 바니걸스 아니면 뭐 토끼 소녀라고 알고 계시는 그 팀 그리고 인순쌤이 계시는 희자매. 저는 어릴 때 SES, 핑클 그리고 바로 직후죠 아마. 바로 직후인가요? 네. 그리고 뭐 소녀시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조상들이 있었군요. 연출가님의 아이돌은 누구였나요? 저는 이 중에서는 저는 아기 때 한국에 잠깐 있을 때는 이미자 선생님과 바니걸스. 바니걸스. 딱 바니걸스가 71년도쯤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예쁘고 노래 잘하고 의상도 너무 예뻤다. 동경의 대상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자,
그 사실 그러면 K-팝 열풍이 제가 이번에 또 인터뷰 공부하면서 알았는데 사실은 1950년대부터 있었다. 네. 그래서 보니까 그 멤버 중에 김 시스터즈가 당시에 미국 진출을 했더라고요. 네, 첫 아마 해외 진출에 그렇게 크게 업적을 남긴 팀이 아마 김 시스터즈일 겁니다. 지금 저게 미국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김 시스터즈. 의상부터 뭐 노래 또 영어로 하고 네. 무대 매너나 뭐 이런 게 완전 글로벌이네요. 네, 어머님 이난영께서 너네들이 다른 시스터즈와 차별화 두기 위해서는 악기를 무조건 해라서 22개의 악기와 뭐 유명했던 미국 프로의 비틀즈보다 더 많이 출연했고요. 네. 일주 급이 아마 어마어마한 지금 상상 초월할 정도의 금액을 네, 그 당시에는 베이거스에서도 매진. 네. 제가 막 찾아보니까 당시에 뭐 빌보드에도 뭐 올랐다 이런 설들이 있고 막 네, 그렇더라고요. 설이 아니라 진짜입니까? 진짜로 에드 설리번 프로그램에 다른 팀들보다 10몇 배 더 많이 출연을 했고 비틀즈가 2번 출연했으면 이분들은 20몇 번을 출연을 했고 네, 김 시스터즈는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계세요. 근데 한국이 좀 잊고 있었죠, 아마? 네. 네. 자, 지금 뭐 본 김 시스터즈의 노래를 비롯해서 제가 또 보니까 이번 뮤지컬 시스터즈의 뭐 워싱턴 광장, 뭐 울릉도 트위스트 그거죠? 울렁울렁 네. 하고 커피 한 잔. 네. 커피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노래들이 다 히트곡들이 뮤지컬에 쭉 담겨 있다고 네. 하는데 네. 각 팀마다 한 곡을 저희가 선출해서 그분들의 뭐 대표적인 곡이거나 네.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반영하는 또 어떤 의미를 담궜거나 그래서 팀이 사실은 한국의 시스터즈가 한 370팀이 됩니다. SES 전에. 그 정도로 많은데 이렇게 요 팀들만 선출을 했던 게 그들이 남겼던 업적이 뭐 해외에서 이름을 날렸거나 한국에서 이름을 날렸거나 한국을 지켰거나 그 어떤 어마어마한 퍼포먼스가 남아있거나 아니면 시스터즈에서 나와서 오늘 아직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말하자면 뭐 윤복희 선생님이나 인순쌤이나 또 이제 새로 또 쌍둥이 언니의 고별이라고 합니까? 네. 고별을 하고 그 혼자 또 솔로를 또 시작을 하는 바니걸스의 고재숙 선생님. 그래서 다 다른 이유로 지금 저희가 그 재조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역사가 없었으면 오늘날의 이 케이팝에 또 이게 있었을까?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겼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담아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기념비적인 작품들 넘버가 담긴 건데 자, 거두절미하고 저희가 이번 뮤지컬 맛보기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드넓은 광장 한 구석에 쓸쓸히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 이 가슴 이 노래 원곡이 이 시스터즈인데 지금 뭐 발성, 손짓, 뭐 맛깔나게 불러주고 계신데 편곡이 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곡은 사실 거의 고증에 가깝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키나 뭐 화음이나 이거를 다 옛날 거를 그대로 딴 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필 워싱턴 광장은 이게 원래는 원곡이 외국 거인데 이 당시에는 번안곡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겠네요. 네, 외국 거가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번안을 했지만 한국 사람들 마음에 이 곡이 진짜 크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 곡은 거의 고증입니다. 아, 고증이군요. 네. 아까 뭐 제가 좀 미리 얘기 나눴는데 곡만 고증을 한 게 아니라 뭐 의상, 디테일 하나하나를 다 고증을 했다고 하고 자, 지금 나가는 영상은 한반도 최초의 걸그룹, 한반도의 최초의 걸그룹 저고리 시스터의 처녀 합창이라는 노래예요. 네, 이 저고리 시스터즈는 되게 짧게 한 37, 8년도에 그 형성이 됐었는데 앞뒤로 전쟁 때문에 이제 되게 짧게 남아 있었던 팀인데 지금 알고 있는 유명한 뭐 박향님, 뭐 이난영, 목포의 눈물의 이난영, 목포의 눈물은 아시죠? 목포의 눈물 불러주시면 안 돼요? 그 되게 한때 뭐 오빠는 풍각쟁이, 박향님, 네 그런 곡들의 주 가수들 멤버들이 모여서 처녀 합창이라는 이
이 곡을 불렀어요. 근데 이 팀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이 한 곡이에요. 네. 다른 곡은 다 사라지고 네.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던 저고리 시스터즈의 곡이 요거 딱 하나라서 네. 저희가 이거를 이 작품의 첫 오프닝으로 담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930년대 후반 전쟁보다 전, 6.25보다 전. 그러면 사실 당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찾아보고 공부하고 고증하고 가능했던 건가요? 한반도를 다 뒤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외국의 자료가 또 있습니다. 예. 오히려 네. 그들이 이제 한국 전쟁 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고 또 명성황후 뭐 고종 그때 말기에 네. 이 학자들이 좀 있어서 조선 저는 말기. 미국 쪽에 학자들의 자료를 뒤지고 또 우리 작가는 한국의 자료를 다 뒤져서 보니까 한국 음악 현대 음악 그러니까 30년도의 현대 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현대의 음악. 네, 그 음악들의 자료가 해외에도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내서 긁어서 공부를 되게 재밌게 많이 하고 이제 요렇게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지금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또 워낙 이제 예전이니까 생존에 계신 분들 직접 만나기도 하고 다 만나 뵙고요. 정말 매번 눈물 흘렸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뵈면서. 그러니까 왜요? 같은 음악인으로서 그들이 살아온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겪고 있는 거나 아니면 힘도 되는 것도 있고 다 너무 좋은 작품 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줄게 해서 다 해주셨는데 일화로 김희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시스터즈의 동생을 찾아뵈러 갔을 때 이 번호가 맞나? 틀리나? 맞나? 틀리나? 이게 맞겠지 해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기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작가랑 저랑 근데 울리는 게 워싱턴 광장이 울리는 거예요. 벨소리가. 김희선 선생님 맞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일화들이 되게 많았어요. 만나뵈러 지금 다니면서. 직접 만나시는 그런 장면들. 네. 준비를 했는데. 지금 고재숙 선생님, 바니걸스랑 이시스터 선생님. 네. 지금 정말 그 오랜전 시절의 팬이었던 분들은 이렇게 근황을 볼 수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굉장히 지금 사진 보면서 반갑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왜 이 작품, 우리나라 걸그룹의 역사를 정리한 작품을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분들을 먼저 생각한 건 아니고 저는 또 뭐 본질이 또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한국의 케이팝의 흐름 그리고 그 시작 80년대 음악 바뀌고 뮤지컬 하면서 배우들이 또 드나드는 이 장르 드나들면서 한국이 정말 가무악에 능한 나라인데 이게 해외로 이제서 나가기 시작할 때 옛날부터 인순 선생님과 윤복희 선생님을 제가 뵈면서 이분들의 역사를 조금 이제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공부를 하면서 다들 시스터즈에 있었다. 잠깐만, 그러면 지금 한국의 걸그룹, 뭐 보이그룹, 뭐 보이밴드 이게 어디가 시작이지? 해서 한 10수년 전에 관심을 갖고 작가랑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다른 길에서 했는데 만나기가 시스터즈의 여러 시스터즈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오늘날에 지금 이 막 빗발치고 있는 이 음악에 또 기반이 여기 있었구나 해서 그걸 꼭 한번 만져보고 싶었었다? 이런 되게 단순한 생각이었죠. 지금 전 세계를 뒤흔드는 케이팝의 위상, 그 DNA가 어디에 있는지 연구를 하신 거군요. 선배들의 그 역사를 좀 알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후배들도. 그러니까 그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데 아쉬워요. 이 작품이 또 관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갔으면 좋겠는지. 그 질문을 참 작품 할 때마다 많이 받는데 이번 거는 되게 쉬웠어요. 다른 거는 뭐 관객이 뭘 받고 갔으면 한다는 생각 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고 나면 관객은 왕이거든요. 그들의 판단 하에 모든 걸 넘겨야 되는데 뭐 좋다, 나쁘다, 재밌었다. 근데 이번에는 한국 역사에 이런 분들이 있었구나. 그래서 프리뷰 하면서 공연장에서 그랬구나 하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또 관객 반응이 진짜 그랬네. 어머, 저 의상이 똑같아.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걸 원했고 역사의 고증이 이랬었다. 우리 역사에 이런 거대한 인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진짜 오늘날 그냥 이 앞뒤 딴 것 없이 이 역사를 그래도 보는데 이 쇼뮤지컬 정말 재밌다. 음악이 재밌다. 이런 음악이 있었구나. 우리 가슴을 울리는 거나. 그리고 지금 이 무대에서 이분들의 역사를 하고 있는 배우들이 그들만큼 이 고생을 무대 위에서 라이브 무대 위에서 멋지게 하고 있구나. 난 그들한테 박수가 가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자, 연출가에게 직접 들어서인지
홀렸습니다, 지금. 엄마를 모시고 쇼 뮤지컬 시스터즈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앞으로도 좋은 작품으로 계속해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